포트폴리오는 좀 짜보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네, 분산 포트폴리오 투자법 관련 책을 보고서 그 나오는 스타일이 저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큰 틀로 짰고 그 큰 틀 안에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만 조금 조절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봤어요. 근데 저도 그 책을 보고 또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면서 느끼는 거긴 한데 혹시 제프는 어렵다라는 느낌 안 들었어요? 너무 복잡하다? 처음 볼 땐 그렇죠. 근데 보고 보다 보면은 그래도 너무 단순하게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을 좀 포기한다는 말도 좀 되기 때문에 쉽진 않더라고요. 너무 단순하게 또 가는 거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한 게 이제 저희 같이 좀 처음 스타트하는 분들한테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KU헤더법도 뭐 보기는 봤지만 이게 너무 많고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쉽게 짤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한번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로 한번 짜봤거든요. 이건 저의 기본이에요. 뭔가 인터넷에서 생각하는 기본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이것저것 다 고려하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면은 좀 그렇잖아요. 뭔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쉽게 짜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컨텐츠가 유익하다라고 하면은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저희 처음으로 짜본 포트폴리오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프 제가 맨날 경제 가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제프가 생각하는 요새 경제는 좀 어떻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확실히 두드러지는 산업 영역은 모두가 아는 반도체 AI에 대한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아주 가득한 것 같고 또 국제 정세도 미국과 중국의 아주 큰 경쟁이 있었고 그중에 또 미국이 승리하는 지금 모양은 세고 맞아요. 이런 흐름들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은 장기간 이제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이번에 동결하고 또 금리를 낮추겠다는 또 강력한 메시지도 내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트렌드이지 않을까. 맞아. 저는 그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본 게 요새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그렇고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아메리카를 다시 강하게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최근 몇 년간 그게 되게 먹힌 것 같고 중국이랑 싸우면서도 나름 이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고민해 본 거는 그러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까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요새 혁신 기술들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산업군들이 미국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은 조금은 제조업 기반이기도 하고 그런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선은 앞으로도 미국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결정을 했는데 제프는 어때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사실 경제 성장도 그렇고 무역 수지도 그렇고 사실은 대한민국과 미국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고려사항이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어디 투자를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나라는 되게 오랜 기간 주식장이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다만 미국은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지만 오를 때도 또 빠르게 치고 가기 때문에 이런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미국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우선 한국이랑 미국 중에서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먼저 좀 고민을 해봤고 두 번째는 제프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싸움에서 이게 그냥 두 나라 간의 싸움이라고 보기보다는 분명히 그간에서도 이제 누군가는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러시아 전쟁이 났을 때 누가 혜택을 받는지를 한번 봐라. 이런 얘기가 있듯이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에서 누가 혜택을 받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앞으로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혜택이라고 한다면 미국과 중국의 경쟁 자체의 수혜를 보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미국이 이겼을 때 수혜 보냐, 중국이 졌을 때 수혜 보냐, 이런 상관관계 말고 이 상황에서 그냥 그래도 주목받을 만한 나라는 어딜까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일본은 좀 아닌 것 같고, 유럽도 요즘 좀 아닌 것 같고, 신흥국 중에서는 그래도 아시아 쪽 국가 중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도 아니고 저는 일본도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성장해 있는 나라들이고, 그리고 인건비 등등에서 메리트가 없잖아요. 사실 중국의 제일 큰 메리트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조업에서의 승부수를 보는 나라였는데, 그러면은 좀 저는 그 측면에서 동남아 국가가 괜찮을까라고 해서 동남아를 먼저 봤는데, 저는 베트남을 처음 보긴 했는데, 베트남을 저의 후보지에서 뺀 이유는 중국하고 너무 정치 체제가 비슷해서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 그래서 좀 빼봤고, 그럼 두 번째는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새 그런 정보들이 많잖아요. 뭐 미국에서 그 되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거는 인도인이고, 그리고 인도가 인구수도 제가 알기로 최근에 중국을 넘어섰다는 얘기도 본 것 같고, 그리고 인건비도 낮고, 그래서 중국하고의 싸움에서 뭔가 혜택을 받을 나라가 저는 인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인도 ETF를 한번 사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미국이랑 인도라는 시장에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상관계수가 떨어지는 걸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채권 ETF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상관계수가 떨어지는 거는 제가 데이터를 보고선 찾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채권 ETF를 어느 나라 한다라고 찾기보다는 좀 우선은 미국이랑 인도 ETF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좀 떨어지는 그 ETF를 직접 찾아보려고 우선은 여기에서는 저는 좀 빼놨었어요. 이제부터는 미국 ETF를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프도 요새 많이 같이 공부했으니까 아시잖아요. 어떤 ETF가 좋을지. 제프는 어떤 ETF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뭐 가장 증명된 뭔가 안전된, 저는 더라면 안전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S&P 500. 그 다우존스에다가 하는 것도 있고 슈드 같은 거, 그건 이제 배당 성향이긴 하지만, 그리고 나스닥에다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뭐 주식에 투자한다는 게 뭐 안정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다만 이게 뭔가 그냥 생각해보면 나스닥 100 이러면 100개 기업에만 분산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S&P 500이 좀 더 분산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다만 기술주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S&P 500이라는 상품을 한번 선택을 해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가지 우리나라의 연금저축에서 살 수 있는 이 상품들을 골라왔거든요. 그게 이제 타이거, 그 다음에 에이스, 코덱스, 순서대로 미래에셋, 한국투자, 삼성 이렇게인데, 제가 이거 딱 정리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위에다가 보여드리고 있지만, 제프라면은 어떤 거 고르실 것 같아요? 이거를 사놓긴 했었는데 네. 지금 다시 또 선택한다고 봤을 때는 일단은 수수료가 낮은 거, 그리고 규모는 뭐 크게 뭐 8천억 정도 되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배당급을 또 전보다 재투자는 삼성 코덱스도 괜찮다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왜냐면 배당금이 되게 엄청, 지금 제가 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나올 텐데, 그 조금 나온 배당금을 모아서 다시 살려면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토탈 리턴, TR 상품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 토탈 리턴 같은 상품에도 투자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코덱스는 TR을 가져온 이유가, 코덱스 같은 경우는 해지를 하는 상품, 그러니까 환 해징을 하는 상품이거나 TR밖에 없어서 이거를 가져왔는데, 미래에셋은 제가 알기로 해징하는 상품도 있고 TR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해징을 하는 거는 수수료가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징하는 상품은 굳이 선택을 안 하는 편이고, 그냥 노출을 시켜놓는 게, 이래저래 시간이 오래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효과는 무의미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굳이 선택을 하지 않았고, 근데 저는 조금 편견 같은 게 있어서, 그래도 규모가 큰 ETF가 좀 더 잘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수수료도 합리적이고 규모도 나쁘지 않은 미래에셋, 타이거, S&P 500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 ETF로 넘어와 볼게요. 인도 ETF는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스왑 형태의 파생은 다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수수료도 조금 높고, 미국 S&P랑 비교해봐도 그래도 조금은 높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가져온 두 개가 미래에셋 타이거, 인도 니프티
50이랑 삼성 코덱스, 인도 니프티 50 이렇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음. 제프는 어디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 봤을 때는 뭐 수수료가 차이가 많이 나서 타이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사실 저는 타이거를 했지만, 근데 제가 이것마저도 미래에셋을 고르면은 이렇게 구독자분들이 제가 미래에셋 광고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저는 이번에 여기서 코덱스를 골라봤습니다. 규모 면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상장일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인도 시장이 곽강을 받으면서 만들어진 ETF인 것 같고, 그리고 수수료가 0.1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저는 삼성 코덱스를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채권 ETF인데, 채권 같은 경우는 듀레이션, 그러니까 이 채권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은 작대 그래도 위에 있는 인도랑 미국 주식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거를 한번 뽑아보고 싶어서 단기 채권을 가져왔어요. 근데 많지가 않더라고요. 대신에 액티브로 운영하는 것들이 좀 많아서 미래에셋의 타이거, 그리고 한국투자의 에이스, 그래서 미국 달러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 ETF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제프가 비교 분석해보면 어떠세요? 일단 이것도 수수료 차이가 꽤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너무 크더라고요. 네, 기간이 늘어나면 사실 수수료 차이가 사실 무시 못할 정도로 커질 것 같아서. 그리고 규모의 차이도 사실 되게 그렇죠. 많이 나네요. 네. 이게 미래에셋이 오픈한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 19년도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이거 저거 괜찮아 보이네 하면서 22년도에 에이스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미래에셋을 골랐는데 아마 제프도 미래에셋을 고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단기 채권을 고른 이유는 좀 뒤에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IRP를 할 때 저는 지금 IRP를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IRP를 할 때 30%는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되죠? 안전자산인데. 그렇죠. 그 원금 손실 확률이 없는. 또 기본 중에 기본이면은 우선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30%는 원금 손실 확률이 없는 완전 그 정기예금 상품을 골라봤고, 이거는 만약에 증권사에서 산다고 하시면은 금융상품 구매 뭐 이런 탭에 가보면 정기예금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제일 최근에 봤었던 제일 높은 이자, 정기예금으로서 제일 높은 이자를 주는 게 3.85 정도였어서 이 상품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4개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백테스팅을 한번 해보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제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그런 플랫폼이 딱히 없잖아요. 그럼 제프는 만약에 백테스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해외에 게 있으면은 우리가 해외 지수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들도 많으니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직접 내가 그냥 그동안의 수익률을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서 그래프 모양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플랫폼을 광고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뭐 미국의 구글에 뭐 이렇게 ETF 비교 뭐 이런 거 찾아보면은 이제 플랫폼은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항상 쓰는 곳은 이렇게 출처를 써두니까 그거를 활용하셔도 좋고, 대신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국가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는 형태로 하시면은 사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ETF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에 말했던 S&P 500 같은 경우는 스파이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스파이 데이터를 제가 활용을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인도 거는 INDY라는 ETF가 미국에 있더라고요. 심지어 똑같이 니프티 50에다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번 차용을 해봤고, 그리고 여기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비슷하게, 어차피 제가 선택한 건 미국 채권이었으니까 샤이 SHY라는 상품이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는 상품인 것 같아서 이 세 가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팅을 돌려본 사이트는 시킹알파라는 사이트였고, 시킹알파에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처음에 분석을 한 거는 19년도 3월 21일부터 20년도 3월 21일까지 제가 19년도에 IRP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고 한번 넣어봤어요. 제프 요거를 보면은 어떤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뭐 슈드나 스파이는 거의 비슷하게 간다.
대신에 뭐 배당이나 이런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성장률만 봤을 때는 스파이가 무조건 이긴다. 그쵸. 뭐 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관계수 굉장히 높은 두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인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고 이제 다른 상품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프의 굴곡이나 이런 게. 그 스파이랑 인디 같은 경우는 이게 움직임이 비슷하잖아요. 뭔가 오르고 내림이 비슷한데, 아까 제가 말했던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직선이잖아요. 근데 스파이랑 인디는 되게 막 떨어졌는데, 이제 SHY는 3.1% 그래도 수익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움직임이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채권을 골랐습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데이터가 오래 쌓여있는 상품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비교 분석, 백테스팅을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미국에서 똑같은 상품을 골라서 한번 비교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내가 세운 경제 가설이 맞았을지 아니면 맞을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서 이런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치 데이터 19년도 3월 21일부터 22년 3월 21일까지 해보면은 또 어때요? 제프? 한번 보고 이게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스파이랑 인디는 같이 갔는데, 이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SHY, 채권 ETF가 0.38%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다르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상관계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상관계수라고 하면은 뭔가 주가 데이터 넣어가지고 막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래프로만 이렇게 한번 봐도 반대로 움직이는 친구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우선은 처음에는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5년 차로 가보면은 스파이랑 인디도 수익률을 쫙 내긴 했지만 이제 채권 ETF도 오히려 마이너스 2.6일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크게 떨어진 건 아니고 이게 변동성이 적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단기 채권이니까. 그래서 5년 차까지 이렇게 봤을 때 꽤 나쁘지 않다. 2개 정도는 같이 움직이고 하나 정도는 좀 따로 움직여서 서로를 충분히 보완해줄 수 있는 ETF들로 구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S&P와 인도와 그리고 단기 채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위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한번 백테스팅을 돌려봤거든요. 이제 실제 수익률까지 보면 좋으니까. 이렇게 조건을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차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리밸런싱은 우선은 그대로 하지 않고 유지를 하는 그냥 6년 차까지 유지를 하는 걸로 하고 안전자산의 30%, 스파이의 40%, 인도의 20%, 그리고 채권의 10% 이렇게 해봤을 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13%로 빠졌어요. 여기 안전자산에다가 그냥 한 3% 정도 다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스파이랑 인디가 수익률을 깎아먹었지만 안전자산과 이 샤이가 그나마 조금은 너무 빠지는 걸 막아서 한 수익률을 마이너스 13% 정도로 막을 수 있었고, 그리고 3년이 지난 시점을 보면은 1년 지났을 때는 수익이 좀 빠졌지만 한 3년 정도 두고 나니까 29%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1년 수익 환산을 하니까 8.5%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저희가 맨날 하는 7% 정도만 수익을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둬도 꽤 초과 수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5년 지났을 때까지 보니까 44%가 나왔고 실제로 연 환산을 해보니까 한 8%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제프는 사실 이게 제가 누구든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짤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짜본 건데 수익률이 나쁘다고 보세요? 이 정도는 괜찮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디테일하게 짜고 금액이 많아지면은 금액이 커질 테니까 너무 변동폭이 크면은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으니까 더 디테일하게 짜나갈 수 있지만 이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됐을 때 크지 않을 때 이 정도로만 짜서 유지를 해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듯이 리밸런싱을 했으면은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한 거니까 한 8%였다고 보고 리밸런싱을 했으면은 한 10%까지도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면서 뭐 드는 의문점이나 아니면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좀 있으실까요? 근데 백테스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각각
이게 그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의 수익률이 어떻게 날 거라고 가정을 하신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1년차 때 수익 그 변환 거 계산식이 있잖아요. 3.1%,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34%. 그리고 2년차 때는 마이너스 0.38, 스파이는 56%, 인도는 19%. 그리고 5년차 때는 수익률이 이렇게 딱 나와 있듯이 이거를 저는 그대로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우선 이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리밸런싱까지 하려면은 중간중간에 가격, 제가 리밸런싱 하는 가격까지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1년차 때 이 데이터를 보면은 포트폴리오에서 제가 안전자산 30%, 스파이 40, 인디 20, 샤이, 그러니까 채권의 10% 이렇게 넣어서 1년차 때 금액을 정하고 그 1년이 지난 2년차 때의 수익률을 그냥 곱해봤어요. 그냥 곱했을 때는 이 정도 나왔고 4년차 때 수익률을 그냥 곱했고 6년차 때 수익률을 그냥 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백테스팅을 한다고 너무 복잡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간단하게 보고 내 가설이 틀린지 맞는지 이런 거를 우선은 테스팅을 해보는 정도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럴 거거든요. 야, 그렇게 대충 하면은 그게 맞겠냐, 너가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면은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하는 데 의의를 두라라는 거가 저의 취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연 7%. 이렇게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인도 그리고 단기 채권으로 구성된 이 포트폴리오의 목표 수익률은 7%로 한 10년 뒤에는 꽤 큰 성장을 이루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꼭 드리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나만의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보고 간단하게라도 한번 테스트를 돌려봤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 포트폴리오의 이제 메시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에 그 간단한 백세팅을 보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보니까 스파이만 넣었다고 가정하면 거의 2배가 됐는데 그렇죠. 예금은 어쩔 수 없다 30% 치고 나머지 다 스파이 다 하면 더 이게 돈 버는 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굳이 뭐 상관관계에서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제일 오를 걸 그냥 하면 안 되냐, 한 개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아까 여기 뒤에서 보면은 제가 2년차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13%였잖아요. 근데 S&P에만 들어가 있었으면은 1년차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 19%, 그게 20%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인디는 34%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넣었으면은 제 통장에 1년 뒤에 들어가 보면은 마이너스 20%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프한테 역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마이너스 13%랑 마이너스 20%랑 어떤 게 좀 더 나으세요? 13이 낫죠.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셔라. 그러니까 오를 때 사실 5년 뒤에 여기 스파이에서 보여주는 82%가 찍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람이 기본적으로 손실이 뜰 때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플러스 80%보다 마이너스 20%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이 마이너스라고 찍히는 거를 조금 더 줄여라 라는 게 포트폴리오의 취지니까 꼭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또 혹시 뭐 드시는 생각이 있을까요? 뭐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리밸런싱은 여기 영상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 포트폴리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그 고정 댓글로 참고하실 수 있는 글도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가서 같이 읽어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지우였습니다. 네, 제프였습니다.